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조직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인 결정에 대해서 봤었고, 그 결정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결함이 이제 재료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요 특성, 결국 이 말인즉슨 조직이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직을 변화를 시키기 위한 가공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소재의 특성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조직을 관찰해서 이 안에 결정이라든지 결정 구조가 어떻고 결함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재료의 특성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배우는 학문이 이제 재료 분석이고요. 어, 재료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이제 특정 재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재료를 그대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도 뭐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전처리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막 적합한 전처리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관찰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전처리 과정에 따라서도 요 결과물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재료 관찰 같은 경우는 내부를 관찰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은 표면을 관찰하는 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표면 관찰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게 어,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건데요. 이 전처리하는 방법을 소위 말해서 소재 분석 준비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시험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 시험편 준비랑 연마 그리고 후처리 과정, 요 세 가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압연을 엄청 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면은 굉장히 표면 거치기가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표면 거치기에 의해서 불투명한 표면을 가지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광택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 이 표면 연마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거치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광택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 원리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금속으로 된 거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 바닥바닥한 반딱반딱한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광택이 그런 이제 광택이 나는 시편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로 어, 분석을 진행 그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연마된 표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재료에서의 표면 정보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 표면 정보를 얻게 될 때 일정한 방향에서 이제 빛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빛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검출을 하는 시스템으로, 네, 검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이 일정하게 연마가 제대로 돼 있는 표면하고 연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표면에서의 이 디텍터의 검출 상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보시다시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방향으로 어, 디텍터 빛이 나오지만 얘네들은 지금 중간에 초미 스크래치가 있다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재료의 연마가 되게 중요하고, 이 각각의 이제 뭐 광학 현미경이라든지 전자 현미경, X선 회절 같은 경우도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보면은 빛이잖아요. 얘는 가시광선이고 얘는 전자빔이고 얘는 X선이고, 요 관계를 이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이 표면이 무조건 매끈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편 변형이라든지 표면 오염이 있으면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험편 준비할 때 나타나는 주요 변화를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기계적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 열적 원인이 있고, 세 번째로 화학적 원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기계적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편을 처음에 그 연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연마다 갑자기 툭 부러져요. 톡 부러지게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이거 요거만 이제 그 원인 요거만 이제 크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 주변에 미세 크랙들이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관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부러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기계적 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잘라내요. 잘라낼 때 보게 되면은 특정 영역에서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요 모서리 같은데, 요런 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결정립하고는 또 다른 결정립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이 응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상변대 현상 역시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응력 역시도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거칠기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사포로 열심히 밀었어요. 사포로 열심히 밀고 뭐 열심히 그 점점 이제 연마를 하게 될 건데, 그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맛, 일부 그 스크래치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크래치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표면 조도를 일으키게 되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만나게 될 문제점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부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봤던 기계적 응력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열적 요인이 있는데요. 열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응력이라든지 열크랙, 그리고 조직 변형, 확산, 연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금속 관련 준비에 있어서는 열을 가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딱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한 마운팅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시편을 그냥 요렇게 작은 시편들을 손으로 잡아서 연마를 하는 게 되게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연마기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시편을 크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홀더가 있어요. 요걸 이제 마운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마운팅을 만들 때 온도가 순간적으로 좀 높아지게 되면 그 녹는 점이 높은 재료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녹는 점이 낮은 재료들 같은 경우는 국부적으로 이런 상변태라든지 재결정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화학적 요인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연마를 할 때 보게 되면은 그 물을로 이제 연마를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가끔가다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재료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같은 재료들.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물로 연마를 하게 되면은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심지어 이 녀석들이 그 반응물들이 침전돼 가지고 표면에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결과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화학적 요인 역시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할 때는 이런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이 이제 메이저한 원인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할 때는 열적 원인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편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시험편이 엄청 큰 상태에서 그대로 관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시험편을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험편을 정확한 위치에서 절삭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험편 파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시편을 마운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그라인딩 과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포질 한다고 하죠. 사포질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절단 과정 중 발생한 변형층을 이제 제거해서 1차적으로 이제 스크래치를 좀 제거를 하고, 근데 그라인딩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거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이나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산화물 그 OPS라고 해서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이 있어요. 그런 입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손상층을 완전 제거해줘서 유리면에 어, 어, 표면을 만들어주고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진행이 돼야지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요 슬라이드의 가장 핵심 사안이고요. 그래서 시험 치료 채취의 중요성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치료 채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시료 채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이랑 변형 중 각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직이 이제 좀 불균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 맞는 시료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때 시료 채취 계획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뭐 지금 인장 시편을 땡겨서 변형률이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어요. 1, 2, 3번 구간이 있는데 1번 구간에서 나타난 조직이랑 2번 구간에서 나타난 조직, 그리고 3번 구간에서 나타난 조직이 다 다를 겁니다. 요게 지금 1번 구간에서 나타난 조직이고요. 자, 2번 구간에서 나타난 조직하고 1번 구간에서 나타난 조직을 보게 되면은 2번 구간에서 전이가 더 많이 형성이 됐죠. 그렇죠? 전이가 더 많이 형성이 된 거를 눈으로 봐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3번 조직을 가게 되면은 전이가 엄청 많이 끼어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EM으로 찍은 이미지인데 쌤에서 찍은 것 같지가 않죠. 쌤 전이가 다 보이는 것처럼. 네, ECCI라고 하는 그 관찰 기법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전자현미경 사용법 설명할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을 봤을 때 그 분석 위치에 따라서 결과물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단조라든지 그 주조 조직에 대해서 봤었죠. 주조 조직에서 이 부분을 관찰하는 거랑 이 부분을 관찰하는 거, 아니면 단조 조직에서 이 부분을 관찰하는 거랑 이 부분을 관찰하는 거에서 어, 관찰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네, 요 다르기 때문에 그 시편,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시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나 컬럼나 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 있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컬럼나 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확한 위치에서 이제 시편을 따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통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경우 시료 채취 계획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아변을 진행했어요. 아변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정립이 이런 식으로 쭉 밀려 있죠. 네, 쭉 밀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평균적인 결정이 크기를 재야 되는데, 평균적인 결정이 크기가 이렇게 쟀을 때 결정립이 최소한 한 200개는 있어야지, 네, 200개는 있어야지 이제 통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조사에 맞는 위치를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주조를 진행했을 때 보게 되면 편석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요 편석이 일어난 정도를 확인하려면은 편석이 일어난 정도를 이제 각 위치별로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요 위치에서만 다 따놓고 아, 우리 편석 조사 다 했어요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이 바깥 위치들도 다 봐야지 이제 그 편석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들이 다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짜서 시편을 준비를 해야지 어, 시편 낭비도 없고 분석에 걸리는 시간 역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뭐 추가적인 설명은 추가적인 설명이 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통계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 조직 분석할 때 방향 표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재료 가공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변을 했을 때 결정립이 어떻게 돼요? 연신이 되죠. 연신이 되죠. 그게 이제 아변 방향이 요 방향이라는 뜻인데, 자, 미세 조직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 조직 찍어놓고 보면 이게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험편 그 분석을 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무조건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D, ND, TD, 네, 요 방향은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지 그 혼동이 없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편이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그 층상별로 이제 조직을 막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어떤 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어떤 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뭐 하변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RD 방향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요 각도를 틀어줘가지고 요 RD 방향이라고 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지 좀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이거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RD라고 해버리면은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방향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표기를 잘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RD, ND, TD에서 각각의 방향에서 미세 조직이 같나요, 달라요? 다르죠. 특히나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달라지는 패턴이 이제 방향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 절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단순한 형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휠 커터를 이용해서 쭉쭉 잘라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어, 이때 이제 휠 커터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그 마찰이 발생을 하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줄이기 위해서 냉각액을 같이 써서 이제 잘라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좀 복잡해지면은 휠커터로는 커버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와이어 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와이어 커터를 이용해서 시편을 제조를 하게 되고 대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CNC 가공 전문 업체들이 이제 외주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시편을 이제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시험편 가공 중 주의사항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 일정하게 절단해야지 휠 손상이 안 되고 그리고 휠 커트 사용하다가 힘 너무 빡 주면 이게 휠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시편 절단하고 이제 바로 방향 표기해야지 안 헷갈리겠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건 항상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편 잘랐어요. 시편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료를 그대로 이제 손을 갖다 대가지고 연마를 하게 되면은 이 연마기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예요. 네. 돌아가는 형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시편이 그냥 가끔 잘못하다가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이 바로 이제 이 사포랑 닿게 되죠.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실제로는 이거 장갑 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마운팅을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험편을 이제 손 또는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하기 적당한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분말이라든지 다공성 취성 재료들 같은 경우는 분말 연마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분말도 그 분말 조직 보려면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들이 사전에 마운팅을 해가지고 이제 시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뭐 그냥 이런 것들 하나 있는데 이거 두 개 따로따로 연마하는 것보다 여러 개 한 번에 뭉쳐가지고 연마하면은 연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료를 하나로 마운팅해서 시험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효율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팅 방법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콜드 마운팅이 있고 온감 마운팅이 있어요. 그래서 상온 마운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기물질을 좀 많이 사용하고 온감 마운팅 같은 경우는 낮은 용융점을 가지는 합금을 써서 얘는 좀 전도성이 없는 마운팅이 많고 얘는 주로 전도성이 있는 마운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운팅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상온 마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체를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굳혀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 상대적으로 시간들은 굉장히 보면은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상온 마운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강도 소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경화 물질을 좀 더 섞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온도랑 압축을 온도랑 이제 힘이 동시에 가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기가 사실 쉬운 소재들은 되게 쉽게 깨질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깨지기 쉬운 소재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재료들 같은 경우도 얘를 좀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온갖 마운팅을 가게 되면은 온도가 140에서 180도 정도 되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 온도가 거의 제결정 온도예요. 제결정 온도에 가깝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마운팅을 하면서 조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조직하고는 또 다른 조직이 분석 결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에 민감한 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온감 마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요게 뭔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현미경을 배우게 되면 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들어갔다가 이제 반응해가지고 빠져나오는 패턴으로 디텍터를 보는 관찰하는 그런 관찰 방법인데요. 이때 이제 전자가 여기 쌓이면 안 되거든요. 쌓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상온 마운팅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편에 전자가 쌓여요. 근데 온감 마운팅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그 전자들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요 상태 그대로 그 현미경 관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는 그게 안 되고 얘를 한번 깨줘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기계로 쭉 누르다 보니까 그 상온 마운팅보다 평활도가 훨씬 더 높다는 점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마운팅의 장단점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마운팅을 선택해서 써야 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파트에서는 이제 시험편에 그 가공이란 그 그라인딩 후처리 이전에 그 시험편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라든지 절단 방법 그리고 마운팅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D파트에서는 이제 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재료를 어떻게 그라인딩 연마하고 이제 어떻게 후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